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해요. 꺼진 재개발도 다시 보자. 자,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 많이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시에서는 꺼진 재개발도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정부가 지난 6일이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서울도 외곽이 아니라 이 도심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중심부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자,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있나요? 땅이 있나요? 빈 땅이 있나요? 없죠. 자, 7만 가구를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서울에 뉴타운급은 아니지만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이번 7만 가구 주택 공급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자금이요, 투자금이 최소 5억입니다. 최소 5억에서 거의 10억대에 육박하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매물을 하나 사려면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의 7만 가구 주택 공급 역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만 가구 공급은 기존의 뉴타운 지구가 아니잖아요. 신규로 지정할 곳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신규로 지정할 곳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물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이 투자하는 것만큼 높은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반드시 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미리 예측하고 들어간다면, 뉴타운을 투자 못 하시는 분들, 자금력이 좀 약하신 분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쩌면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이번 7만원 공급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7만원 공급은 어떻게 공급이 될 거냐면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거나 10년 이상 진행이 정체된 재개발 지역들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해지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무피거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거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억짜리 내가 빌라를 산다 그러면 37에 21, 2억 1천만 원이 전세고 한 9천만 원이 투자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충분히 공공성을 강화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투자 수익률도 충분히 얻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꺼진 재개발도 반드시 다시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시장을 다시 들여다 봐야지 되는데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가, LH나 SH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의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2023년까지 서울에만 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만 2만 가구입니다. 2만 가구. 언제까지? 2023년까지. 자, 그러면 올해가 2000년도니까 2023년 3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유튜브에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올렸어요. 청량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보인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 올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기회가 안 와요. 그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액션을 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반드시 정말 좋은 기회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택지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특성상 사실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런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공공개발 사업이 주택 공급에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2023년까지 어떻게 해요? 2만 가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규제를 하네 안 하네 이랬지만 결국 정부도 이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사실상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민간 100% 주도형이 아니라 공공의 재개발이라고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사업 속도를 빨리 해주고 뭐 그동안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합리화가 됐었던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겠다는 내용인데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서울시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정부가 끝나고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역시 또 재개발 재건축인 거예요. 서울은 결론은 개발할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전면 철거 방식 밖에는 서울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정부가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이 도시 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이죠. 그죠? 주거의 확충 및 도심 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주거의 확장과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긴 해야지 되는데, 이 정부에서 일부 정비 사업이 정부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투기판으로 변절이 되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밀려나고 뭐 사내 안 사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뭐 수백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해지가 되고 일몰제로 인해서 직권 해지가 되면서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창신동 같은 건데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금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재개발 지역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공재개발을 계기로 기존 재개발 지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지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2020년 5월 6일날 발표를 했죠. 주요한 내용을 한번 핵심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요 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2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으로 인해서 1만 2천 가구,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를 통해서 8천 가구입니다. 도합 4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재정비죠. 유휴공간 재정비 및 재활용.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약 7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고요.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약 8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도합 1만 5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철도 차량 게시죠. 용산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런 국공유지라든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통해서 15,000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도합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가구입니다. 자, 언제까지? 자, 2022년까지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죠. 자, 이번 그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년 5월 6일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근본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2022년까지 약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플러스 알파 수준의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7만 가구 부지 확보. 그럼 2022년까지는요 7만 가구를 공급할 뭘 하겠다? 구역 지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뉴타운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뭐예요? 단독다가고 다세대 뿌려서 해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독다가 빌라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는 곳에 소액 투자에 이번에 기회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공급하면 되잖아요. 필요할 경우엔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국 기관별 수요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도 한번 용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은 안정적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너무 많이 사서 집값이 폭등한 것일 뿐이다 라는 일관적인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주택을 늘리겠다는 건 뭐냐면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거든요. 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 2000년도부터 먼저예요. 2023년도까지 서울 기관별 수요 입주 물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죠. 지금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보시는 것처럼 입주가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이고요. 서울은 지금 이 그래프부터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붉은색 선이 있잖아요. 붉은색 선이 뭐예요? 적정 수요량, 반드시 필요한 수요량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수요량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2016, 17, 18, 19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시장 길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언제예요? 2000년도,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년도까지 뭐예요? 부동산 불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집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이때 부족한 것을 2015, 16, 17, 18년에 입주 물량을 채워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선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을 막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어때요? 지금 공급 자체가, 입주 자체가 거의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전세 가격 상승도 사실상 두려울 거고 다시 한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건 둘째 치고 7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사업지구가 7만 가구가 생길 것이다. 이게 기회다. 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는 방안 주요 내용에서 먼저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먼저 볼게요. 2만 가구 공급한댔잖아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내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됩니다. 용도지역 상향. 그러니까 2종은 3종이 되고 3종은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완화돼서 20층 지을 수 있는 걸 이제 30층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좋아지는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져서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일정 부분은 임대 아파트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전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기부 체납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서울시 재개발 지역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들도 많은데 기부 체납을 완화를 시켜서 역시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세대수를 증가하고 기무체납 역시 완화해서 사업성을 상당히 높이겠다. 많은 지역들이 아마 저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관심인 공공재개발 지역은 어디가 될까? 정부는 올해 약 500가구, 내년에 4,500가구, 2022년에는 1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가구도 사실상 급하죠.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년에는 4,500가구입니다. 웬만한 뉴타운의 대단지 아파트 하나 크기고요. 2022년에는 1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신규 지정이 될 지역들이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정비구역 해지된 지역들이 1순위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지금 사업 추진을 재모색 중인 수생 증산 뉴타운 같은데 중에 뭐 증산 4구역이라든가 뭐 우여곡절 끝에 일단 정비구역으로 일부 존치된 뭐 세운상가 주변에 있는 정비구역이라든가
뉴타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이 미아라든가 장인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또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 중에서 해제된 지역들, 구역들이 저는 추진이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비구역 1몰제에서 해제를 면하고 유예 판정을 받은 지역들도 사업 대상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역세권 주변을 역세권 주변의 노후주택가들 중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동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들 중에서 해지가 된 지역들, 아니면 해지된 지역들 중에서 다시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거리는 지역들이 아마 강력한 후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소액 투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공재개발 활성화 지역에 대한 소액 투자 포인트는 강북권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 해지 지역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지역은 투자금 1억 초반으로 충분히 투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특히 재개발 지역 쪽에 재개발 관련된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1억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돼서 입주 때까지 반드시 가야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죠.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죠? 계단식으로 오르죠. 계단식으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다고 하면, 나는 1단계에 들어갔는데 10단계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럼 5단계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단계, 10단계까지 가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겠지만, 5단계에 팔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내가 취할 수 있다. 이게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휴, 그거 언제 기다려요? 입주 때까지. 한남 뉴타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한남 뉴타운 입주하려면 10년도 더 기다려야지. 한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0년 더는 아니겠지만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 3억 하는 빌라들이 지금 15억이 가요. 15억.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거나 충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들. 자, 두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두 번째는 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12,000가구를 공급한대잖아요. 그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치하면서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 재건축이에요. 미니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10가구 이상. 10가구면 뭐 80평짜리 10가구면 한 800평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20가구 이상. 그러니까 다세대나 연립은 20가구 이상입니다. 단독 호수로 다세대 수를 합한 금액이 한 20가구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 10개 정도만 묶어서 재건축을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세대 한 20가구만 묶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가구 20가구 미만이어도요, 단독만 한 10가구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 있어요. 이런 단독 다세대보다는 뭐냐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들은 보통 200평, 300평, 크거는 500평짜리 연립주택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평균 3, 400평 정도 됩니다. 연립주택이랑 다세대랑 틀린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한 400평 정도 되는 연립주택 단지에서 3층, 4층의 연립주택들이 한 3개, 4개 단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가면 장점은 뭐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작하면 바로 착공 들어가고 입주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정부에서 거의 1%의 저리에 돈 다 지원해 줍니다. 이주비, 공사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립주택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용적률 역시 또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이게 역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건 뭐예요?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주차 대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재건축이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거의 다 재건축으로 진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용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지금 2020년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신청한 단지들만 서울 시내 26개 단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소액으로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안에서 추진 가능한 지역만 약 2,000곳 정도가 됩니다. 2,000곳. 자,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소액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해답 다 내놨죠? 대지 지분이 큰 연립주택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 5천에서 1억 내외입니다. 5천에서 1억 내외.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분한테 하나 추천해드린 연립주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그 연립주택을 얼마 주고 사셨냐면 대지 지분이 12평짜리입니다. 12평짜리. 12평짜리고요. 방 2개짜리고 전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됐습니다. 1층이었고요. 매매가는 2억 5천 이었습니다. 전세는 1억 5천 들어가 있었으니까 전세 끼고 1억 투자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단독주택이 평당 4천인데 12평짜리를 2억 5천 대지집은 12평짜리를 2억 5천 주고 샀으니 그러면 10평만 해도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 한 2, 300 주고 산 거예요. 2,000, 2, 300. 그죠? 근데 그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 아니면 기업에서 이 땅을 연립주택을 통째로 사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짜리로 팔리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로 팔리는 거예요. 주변이랑 비슷하게. 그런데 그 지금 임차인을 내보내고 수리비 한 1,200만 원 들여서 전체 리뉴얼을 해내놓으니까 전세가 2억 1천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4천 투자한 거예요. 그다가 리뉴얼비 1,2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얼마예요? 5,200만 원 투자. 5,200만 원 투자. 15평 대지 지분이 12평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지 지분이 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저가로 잘하면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입지가 좋은 곳에 대지 지분이 큰 연립주택들도 요즘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돈 필요 없습니다. 한 5천에서 여유자금 1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입니다.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 매가구 8,000가구를 짓는 데입니다.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 자, 그럼 이제 역세권 개발법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국회 법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 역세권 개발법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세권을 기준으로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나뉘어서요. 역세권을 기준으로 1차 역세권 250m 이내에는 준주거 또는 상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역세권 안에 반경 250m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가 이중 주거지역인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종상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역세권의 기준은 역세권 반경 500m입니다. 역세권 반경 500m. 우리가 방송에서 한 신문지상에서 광고하고 홍보하잖아요. 자,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걸어서 가보시면 돼요. 역세권의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역세권 반경 500m가 기준이다. 초역세권의 기준은 역세권 반경 250m가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에 역세권의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50m에서 350m로 늘려버립니다.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원래는 250m인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늘려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더 늘어나겠죠. 이번에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2017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지정 가능한 상업지역 물량을 낙후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확대히 지정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30년까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주택가를 뭘 하겠다? 상업지로 늘리겠다. 그죠? 지정 가능한 상업지 물량이 총 192만 제곱미터.
서울 광장의 145개 규모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192만 제곱미터의 신규로 상업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부권에 18만 제곱미터, 동부권에 59만 제곱미터, 서남권에 40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디만 없어요? 동남권만 없죠? 강남은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들이 많아요. 그죠? 테헤란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이 많으니까 강남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반면에 동부권이나 서남권 지역은 초고층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지, 베드타운 기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 건물 안에는 어떻게 일자리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업지를 통해서. 그리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낙후된 지역, 동부권이라든가 서남권 지역의 상업지를 확대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와 면적이에요. 규모와 면적. 동부권에 59만 제곱미터. 자, 동부권 지역에 상업지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59만 제곱미터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겠다. 면적을 표시해 놨잖아요. 면적을. 동부권에 59만 제곱미터고 서남권에 40만 제곱미터, 서부권에 18만 제곱미터. 면적을 표시했다라는 건 뭐냐면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게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휴부지 개발. 유휴부지도 뭐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유휴부지를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3종 주거지, 특히 용산 정비창 같은 게 3종 주거지인데 이게 상업지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확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업지, 역세권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을 관심을 또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데 가져야 되냐? 자, 소액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 지목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역세권의 상업지 주택가 350m 이내에 있는 주택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법이 적용받아서 상업지로 종상형이 돼서 뭐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업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발이 설령 안 이루어지고 상업지로 종상형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높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겠죠. 투자금은 역시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약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 한번 보세요. 재밌죠? 자, 보세요. 1588-31번지 네모 박스 칸에 있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요. 보시면 재밌는 게 노란색은 이종 주거지역이고요. 빨간색은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지하철역이고 거리는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블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이니까. 지하철역 앞에 네 번째 집인데요. 반은 상업지고 반은 한 60%, 70%는 상업지고 반은 주택가예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런 지역을 보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작은 필지들이 있어요. 작은 필지들도 보면 어떻게 상업지를 이렇게 표시해 놓지? 그냥 네모 박스로, 예를 들어 31번지까지라든가 도로를 기준으로 상업지를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지적 계획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요. 서울 구도심에 보면 이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선을 그어버려서 상업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런 데는 지목은 상업지지만 상업지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주택가의 기능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지금 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네, 제기역이에요. 제기역. 그러니까 제기역을 제가 가서 한번 돌려보고 깜짝 놀라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희한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게 다 단독주택들이에요. 다. 근데 상업지역이야. 그런데 엉성하게 잘려있죠? 그죠? 바로 옆에는 60층짜리 건물들이 쫙 일렬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 블럭만 빠지고 지금 다 재개발이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하! 이런데 되겠구나. 역세권 개발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뭐예요? 공공주택. 그죠? 공공재개발 활성화 지역, 뭐 이런 데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죠? 웃기잖아요. 재밌고. 그죠? 어쨌거나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소액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큰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중공업 지역 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은